나옵니다. 이발리에이션이 한 15% 정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MT나 PT를 검사했을 때 그 처음에 검사를 해서 어떤 지시가 나왔다. 이 지시가 관련 지시인지 무관련 지시인지를 판단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절차서 문제인데, 절차서 문제가 약 15% 나옵니다. RT나 UT 같이 135문항짜리 시험의 경우에는요, 절차서 문제가 15문제가 출제되고, MTPT 같이 90문항짜리는 절차서 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절차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서 문제는 절차서에 어차피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절차서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절차서에 어느 위치에 내용이 들어있는가만 알고 계시면은 그 위치를 바로바로 찾으면은 거기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차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TC1A랑 CP189가 있는데요. 자, TC1A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Recommended Practice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된 훈련소죠. 이 공고된 훈련소에 따라서 BPI 검사에서 사내 자격 인증 절차서를 수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문제에서 쉘이랑 슈드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은 TC1A나 CP189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기에서 쉘인지 슈드인지. 그래서 자, 물론 그 문장 자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해야 한다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규격이나 표준 같은 거에 나오는 쉘과 슈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쉘 같은 경우에는 mandatory입니다. mandatory. 강제, 명령인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should는 recommend입니다. 공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다.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C1A나 CP189를 공부하실 때에는 그 문장을 해석하실 때, 번역하실 때 shall과 should가 나오면은 shall은 해야 한다로 번역을 하시고, should의 경우에는 하면 좋다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물론 그게 100% 번역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번역하실 때 그렇게 해 두시면은 문제에서 자, 쉘인지 슈드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그게 쉘인지 슈드인지 금방 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TC1A랑 CP189에는 자, 각 레벨별 캔디데이트입니다. 응시자죠. 응시자의 교육, 시험, 경력 요건 및 각 레벨별 임무를 숙지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 나옵니다. 보면은, 자, TC1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Recommended Practice고요. 그 다음에 CP189는 스탠다드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보시면은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두 개를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TC1A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자, 레벨은 세 가지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벨 1, 2, 3가 있고요. CP189의 경우에는 총 5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니가 있고, 그 다음에 레벨 1, 2, 3가 있고, 마지막으로 NDT 인스트럭터라고 NDT 강사라는 레벨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있고, TC1A는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각 레벨별 임무 같은 경우에는, 자, 레벨 1은, TC1에 보면은 레벨 1의 임무는 어떤 거냐. 자, 특정, 장비에 대한 교정을 할 수 있고, 특정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면 특정 검사에 대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 거기에 붙는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조항이냐면은 단 그 레벨 1은 레벨 2나 레벨 3를 가진 검사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그 요건이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베이직을 보면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레벨 1의 임무, 그러니까 레벨 2의 임무도 물론 많이 나오고요. 레벨 3의 임무도 나오는데 레벨 1의 임무에서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 다른 2나 레벨 3를 가진 검사자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된다.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시력검사 자격의 종료, 만료, 중지, 취소, 갱신 및 재시험 요건입니다. 보면은, 자, TC1A 같은 경우에는요, 시력검사 요건이, 리얼비전, 그러니까 근시력검사죠. 근시력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넘버 2 또는 동등한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CP189 같은 경우는 제가 넘버 1입니다. 그러니까 TC1A는 2고 제가 넘버 1이다. 제가 넘버 1이 좀 더 그 글씨가 실제로 제가 차트를 보면은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일 작은 게 제가 넘버 1이고요. 그 다음에 2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컬러 비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TC1A에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CP189에는 그 자격을 재갱신할 때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그 각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두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의 종료, 만료, 중지, 취소, 갱신, 재시험입니다. 자, TC1에 보면은 자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리서티피케이션하고 터미네이션이 나옵니다. 리서티피케이션은 자격의 갱신이 되는 거고요.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자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 근데 CP189 같은 경우에는 자격의 종료가 아니고 만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중지, 그 다음에 취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그 해당에 되는 사항을 보면은 TC1A 같은 경우에는 갱신할 때 그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그 수행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수행 실적, 연속적인 그 수행 실적에 따라서 갱신 시, 필요시 재시험 또는 재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CP189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갱신한다 하면은 무조건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을 갱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P189에서 나오는 중지는 뭐냐면은 12개월 어떤 메소드에 대한 특정 메소드에 대해 예를 들어서 RT, UT, MT, PT에 대한 자격을 인증받은 인원이 어떤 특정 메소드 RT 같은 예를 들어서 RT다. RT면은 12개월 동안 RT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자격에 대해서는 중지가 되게 됩니다. 중지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시력 검사 아까 리얼 비전 그 검사 제거원에 대한 검사를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인데 1년을 초과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시력검사를 1년 하고 그 다음 해에 시력검사를 안 했을 때 중지가 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봤을 때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자격에 대해서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의 취소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CP189 같은 경우는 레벨 3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ASNT 레벨 3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레벨 3를 부여가 받을 수가 있고요. TC1A에 따르면은 경력이나 요건이 맞으면은 교육과 시험을 통해서 ASNT 레벨 3가 없어도 사내 레벨, 인하우스 레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 같은 경우는 레벨 3는 그 ASNT 레벨 3가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자격에 대해서 중지가 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취소가 되게 됩니다. 취소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개월 동안 그 메소드에서
어떤 수행 실적이 없다든지 또는 이 검사자가 비윤리적인 검사를 했다 또는 검사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 시 취소가 됩니다. 자, TC1에 나오는 그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즉 회사에서 퇴사를 했을 때, 그때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시력 검사 자격의 종료, 만료, 중지, 취소, 갱신, 재시험 요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직에 나오는 메소드에 대한 NDT 메소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는 낮습니다. 거의 레벨 1의 수준 또는 2에서 정말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스터디 가이드북 또는 Q&A북에 나오는 레벨 1 수준의 문제,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다 풀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메소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이제 그래서 카이저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카이저 이펙트를 과 관련 있는 NDT 메소드는 또는 자 카이저 이펙트가 어떤 것인가, 카이저 이펙트가 무엇인가 라는 묻는 문제. 뭐 리프트 오프 효과는 어떤 과 관련된 메소드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VT 검사로 탐지할 수 없는 검사, 없는 결함은 VT 검사로 탐지하기 어려운 결함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각 메소드별로 적용하는 각 메소드별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법칙, 요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메소드별 한 8문항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대신에 그 해마다 보면은 아니면 회마다 보면은 매회 또는 뭐 다음 해에 시험을 보면은 어떤 특정 메소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2월에 처음에 응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베이직에서 ECT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특정 메소드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스터디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기본 이론 및 그 Q&A 북에 있는 그 레벨 1 수준의 문제를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용접 결함 관련입니다. 이 금속 용접 결함 관련은 사실상 공부하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모든 금속에 대한 내용, 용접에 대한 내용, 결함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실 때 레벨 3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어떤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십니다. 그 자료들에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거꾸로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